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9번째 강의로 약물 과다 처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의약분업의 개요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현재 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 첫 시간으로, 제목은 여기 보면 약의 적정 사용으로 약제비가 그럼 과연 절감되었나 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잠깐 보시면 정부에서는 당시에 의약분업을 실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사의 그 임의 진단을 통한 약을 오용한 대신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하에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약의 숫자가 줄고, 따라서 국민 건강 증진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2020년 8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1년 전에 실시된 것이고, 벌써 이제 21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럼 의사들의 처방약 개수가 줄었느냐? 전혀 줄지 않았다.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통계를 몇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2009년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2009년 통계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제비가 1인당 77만 원 정도로 64세 이하의 1인당 약제비 17만 원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습니다. 2009년 통계로 보면.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65세 노인 인구는 매해 4에서 5% 정도 증가하는 데 비해서 약제비는 연평균 10% 이상씩 이렇게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약 처방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10년 통계를 보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보험료 43조 7천억 원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9.3%입니다. 12조가 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2004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약제비가 6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 중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도에 23.5%에서 2010년에 29.3%로 거의 30%에 육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들의 약제비 평균이 전체 의료비의 17.4%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약제비의 10% 이상 지금 돈을 더 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건보 재정은 2010년에 이미 1조 3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보 재정의 악화는 건강보험비 증가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몇 가지 그 통계를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다른 통계를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른쪽에 지금 그러면 한국의 의사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약을 처방하고 있는가 간단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서 의사가 한 번 처방할 때 평균적으로 4.16개의 약을 처방하는 반면에 일본은 3.0, 호주는 2.16, 미국은 1.97개를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2배 이상 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과다 처방 사례를 하나 잠깐 보면요. 그래서 심평원 조사에 따르면 2010년 한 번에 13가지 이상의 약물을 쓴 처방이 6만 건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약을 좀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한 예로 78세 한 할머니는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15가지 약을 하루에 3번씩 56일간 먹도록 처방을 받았다. 하루에 2,000개 이상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한 통계가 이렇게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78세 할머니가
한 번에 15가지 약을 복용하는 A씨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병명은 뭐 만성 류마티즘, 골다공증, 폐렴, 위식도 역류 질환. 여기 보면은 해열 진통 소염제가 4가지나 되고요. 이런 것을 많이 처방하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소화성 궤양 치료제라고 해서 좀 속이 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도 썼고요. 또 신경 안정제, 뭐 진해 거담제, 거기다 혈압약, 부신, 피지 호르몬제, 칼슘제, 이뇨제 같은 것들이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지금 심평원에서 잠깐 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A씨는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다양한 종류의 약이 필요하지만 같은 약효를 갖는 약이 중복 처방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열 진통제 혹은 뭐 소염 진통제가 4가지가 사용됐다는 것은 확실히 많이 중복 처방됐다는 것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외부 평가원으로 한 2년을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가 모임이 있을 때 그 위원회 가면은 이런 국내에서 처방전이 나왔던 그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한 처방들을 우리가 걸러내서 거기에 대해서 보험료도 뭐 삭감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한 예로 이렇게 과다 처방되는 사례가 여기도 지금 2010년에 13가지 이상의 약물을 쓴 게 6만 건이다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약들이 처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의 그 노인들에서 약을 쓰는 그 약물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약물의 개수가 많다 보면 그걸로 인한 부작용,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율이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것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그 결과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뒤에서 해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나온 그 데이터인데요. 한 신문, 일간 신문에 그 게재됐던 그 표인데요. 그래서 거기 제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질환 및 의료 실태를 이제 여기 조사한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종합병원 입원 직전에 약물 복용 실태를 봤을 때 10명 중에 9명이 거의 90% 육박하는 사람들이 매일 평균 7.95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65세 이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이러한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혈압부터 고지혈증까지.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는 평균 4.5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고 남성들의 경우는 평균 3.1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약들을 거의 8개의 약물들을 지금 처방받아서 복용하고 있다고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약 16% 정도가 부적절한 약물 오용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 정도가 복용 약물끼리 충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서로 같이 써서는 안 될 약물들을 같은 처방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걸로 해서 후유증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5% 정도는 동일 성분의 약물이 중복 복용됐다. 그러니까 65세 고령자들이 얼마만큼 지금 약을 잘못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데이터만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는 지금 여기에 나온 건데요. 국민건강영양평가 2015년 자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대한노인병학회나 한강성심병원 가정의학과가 이제 공동으로 연구해서 나온 결과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2019년 8월에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고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아프니까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처방약의 개수가 5개가 넘으면 사망 위험이 25%가 높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어떻게 조사가 됐는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됐는가 잠깐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은 진료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5개 이상 약을 동시에 먹는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률을 조사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 약 처방을 270일 이상 받았고 입원한 적이 없는 65세 이상의 성인들 300만 8천 명을 추려서 이들이 그 이후에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얼마나 입원하고 숨지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을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이 데이터가
상당 부분 정확하다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빅데이터들이 앞으로 우리가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어떤 분명한 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정리해서 표로 만든 게 옆에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5개 이상 약물 처방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거의 과반수죠. 46.6%고요. 이 사람들은 입원의 위험이 18% 높고 그 5개 이상 처방받은 사람의 경우 사망 위험이 25%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입원 위험과 사망 위험을 처방된 약 개수가 1개 혹은 2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1.0, 1.0 기준으로 했을 때 처방약 개수가 이렇게 늘어날수록 입원 위험이 이렇게 올라간다, 사망 위험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이 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약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쓴 거 보면요. 노인이 피해야 할 약물이나 특정 질환에 피해야 할 약물이 있는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환자가 87만여 명으로 300여만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의 30%, 3명에 1명꼴이 이런 부적절한 처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물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적절한 처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처방 개수가 좀 많다는 것이 현재는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고 이것이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20년이 경과, 21년 지금 경과한 이 시점에서 봐도 결코 약에 처방되는 약물의 개수가 줄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데이터만 봐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측면에서 처방의 개수가 약물 개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의료 쇼핑족들 혹은 병원 쇼핑족들 이런 환자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2011년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쇼핑 사례를 잠깐 볼까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모 씨는 지난해 9월 10일 하루 동안 동네 의원 5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처방을 받은 거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A 내과 의원에서 31분, 뭐 소화불량이라는 질환으로, B 의원에서 위염으로 31분, C 외과 의원에서 위식도 염려로 31분, 위염 거의 같은 질환들이죠. 위장관 질환이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총 114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의료 쇼핑족이고 또 병원 쇼핑족이죠. 뭐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2009년의 경우 의료 급여 일수가 2,000일을 넘는 수급권자가 거의 380명에 달했다는 거니까요. 그럼 하루에도 이게 2,000일을 넘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3-4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약의 처방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사를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적절하게 이용한 경우는 이 379명 중에서 81명 뿐이었고요. 21.4%. 5명에 1명꼴만 뭐 적절하게 이용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나머지 약물 오남용으로 판단된 경우가 89명으로 23.5%. 습관적으로 약품을 타서 쌓아놓는 경우 19.8%. 여러 병원에서 의료 쇼핑을 한 경우 14.5%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의료 쇼핑족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집에 찾아가 보면 집집마다 약이 쌓여 있거나 파스, 연고 등을 주변에 나눠주거나 불법으로 파는 경우도 있다. 뭐 다양한 이유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과잉 처방된 경우, 뭐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런 일들이 너무 지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또 국가 재정에 큰 손실이고. 그래서 JTBC 뉴스에서 한번 이 관련된 것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제목은 위에 지금 써 있는 대로 과잉 처방, 잘못된 복용 습관 이런 걸로 인해서 한 해 1,000억 원. 사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한 해 1,000억 원 이상이 약이 지금 쓰레기로 좀 버려지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이니까
이 유튜브 내용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꼭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거 별로 길지도 않은 2분이 안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이런 그 동영상 클립도 다른 사람이 재사용할 경우 항상 이것이 저작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같이 볼 수 없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요 제목으로 한번 유튜브를 여러분들 꼭 검색을 하셔서 2분이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는 2021년 2월에 약사공론이라는 신문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제목은 6개월 만에 수거된 폐의약품이 50톤이 육박한다. 참 어마어마하게 지금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만 봐 또다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거의 50톤이지 않습니까? 49,263kg니까요. 그래서 서울 지역 이건 2020년 하반기에 6개월 동안의 폐의약품 수거량을 여기 지금 통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중구부터 시작해서 강동구까지 여기에 참여한 약국 수에 따라서 이제 숫자는 들쑥날쑥한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98개 약국이 참여했는데 거기 이미 5,000kg, 5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폐의약품이 지금 수거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쓰다가 이제 남은 더 이상 쓰지 않을 약들을 여러분들 폐기 처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약국에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써 있는데요.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폐의약품 수거처를 정하는 방안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어쨌든 왜냐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집에서 그냥 아무데나 버린다 아니면 화장실에 그냥 버린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오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공적 기관을 통해서 폐의약품을 이제 버리는 뭐 이런 일도 우리가 꼭 국가에서 반드시 그 방향을 제시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이렇게 수많은 의약품들이 쓸데없이 지금 낭비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이냐? 이건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또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3번째 학생의 질문으로 이런 학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비만 문제로 본인이 아마 병원 가서 처방을 받은 모양인데요. 처방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며 불면증이 오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서 나한테 이제 자기가 처방받은 약이 어떤 거고 여기에 대한 문의를 이메일로 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 둘셋넷 다섯 9개나 처방이 돼 있죠. 지금 비만약으로. 그래서 각각의 약의 용도는 여기 지금 푸링정부터 리덕틀 캅셀. 이 리덕틀 캅셀은 식욕 억제제 중에 하나로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2010년 이후로 시판이 금지된 약물인데요. 어쨌든 식욕 억제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약을 4개나 처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처방한 게 아니고 반알 0.5 타블렛을 처방을 했죠. 그 다음에 이뇨작용이 있는 약물, 또 녹차제제 이것도 결국 이뇨작용을 이용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열진통제, 이건 왜 처방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비치료제, 뭐 제산제, 뭐 이런 것들을 처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처방을 제가 보고서 이 학생이 이런 식욕억제제를 4종류나 처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식욕억제제는 대부분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을 당연히 일으키죠. 심혈관계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장이 두근거린다, 손발이 떨린다, 불면증이 온다. 당연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처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은 사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방의 문제점을 간단히 제가 써놨는데요. 같은 효능의 약을 중복 처방했죠, 일단요. 이렇게 4가지를 처방할 이유가 사실 없죠. 한 종류 처방하면 충분하죠. 그러니까 오용이 잘못 처방이 된 거고요. 또 불필요한 약들 여기 지금 제가 쭉 언급을 할까 했었는데요. 이런 약들은 전혀 비만 치료제로 처방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고 놀랬던 것은 이 처방전을 보고 어떻게 식욕억제제가 19, 30분으로 이렇게 복용 방법을 다른 방법과 동일하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써놨는지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반드시 식욕억제제의 경우는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처방들을 보면 이런 식의 처방들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잠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써놨는데요. 소위 이런 비만약 칵테일이 여러 그 병원에서 지금 이런 처방들이 잘못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뭐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사실 이분들은 비만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환자들이 오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비만 클리닉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런 걸 표방한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이 잘못 처방되고 과다 처방되는 일이 지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이 비만약은 이런 식의 여기 이런 기준에 의해서만 처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잠깐 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가 있고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비만 환자에게 저칼로리 식이와 함께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질량 지수는 뭔지 아시죠? 자기 키의 제곱을 자기 그 몸무게로 나눈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27 이상이면서 다른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식이요법과 함께 이런 약을 처방한다. 이것이 지금 처방의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처방을 보면 식욕억제제가 네 가지 종류나 지금 처방이 되어 있는데 이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식욕억제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큽니다. 위험이. 그래서 심장병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뭐 고혈압을 가지고 있거나 등등 사람한테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덕트리라는 요 식욕억제제는 2010년 10월부터 국내 시판이 중지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식욕억제제라는 약은 비만 치료에 있어서 효과는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굉장히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용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이런 문제들도 많이 지금 보고가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직접 진료를 보지 않고 환자를 보지 않고 환자가 돈만 지불하면 처방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처방전 장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병원의 간호사는 처방한 비만약이 환자에게 잘 맞으면 다음에는 의사 진료를 보지 않고 돈만 내면 뭐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팁도 준다는 이런 처방전 장사도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모든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일부 병원에서 일어나지만 이런 일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체 의사들을 욕먹이는 일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 분명히 의료법 제10조 17조 1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처방전을 교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처방전 장사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비만약 설명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약물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2021년 그 헬스코리아 뉴스에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식약처 졸피뎀 과잉 처방 의사 모니터링 착수한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졸피뎀이라는 약이 수면제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약들을 우리가 흔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그 중에서 특히나 이런 수면제 같은 것이 굉장히 남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의사들이 그 과잉 처방이 되기도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식약처에서 이제 이런 졸피뎀을 과잉 처방 의사들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마약류라든가 여기도 지금 나오지만 뭐 진통제, 그다음에 항불안제, 전체 마약류, 그다음에 오늘 지금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가
뭐 여기 프로포폴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 식욕억제제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약들이 잘못 처방되고 그걸로 인해서 환자들이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식약처가 이거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처방하는 의사들을 좀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이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제재를 가하고 또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14번째 질문으로 학생들 중에 이러한 질문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질병의 약들을 한꺼번에 섭취해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앞서서도 여러분들 그 65세 이상의 그 성인들에서 종합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300만 명 정도의 대상으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거의 10명에 9명꼴이 한 번 처방받는 약이 거의 8개 지금 이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8개 약을 한꺼번에 먹는다는 뜻인데요.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할 겁니다. 나중에 뭐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뭐 그 추석이나 설날 때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좀 선물하자. 뭐 그것이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식품도 선물하고 뭐 인삼이든 뭐든 이런 선물들을 많이 하는 걸 이게 많이 일반인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또 뭐 한약 같은 것도 보약 개념으로 많이 또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한약이든 건강식품이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약물이든 전부 다 뭡니까? 앞서서 제가 약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케미칼이죠. 그 건강식품이든 한약이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약이든 다 일종의 화학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 영어로 interaction, 그래서 drug interac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drug interaction 혹은 drug hub interaction 뭐 그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약물 간 상호작용, 뭐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뭐 베네피셜한 좋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주 그 해가 되는 작용이 있다. 훨씬 해가 되는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약물을 우리가 한꺼번에 한 번에 많은 약을 사용할수록 이런 상호작용이 있을 가능성은 커진다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부작용 같은 걸 겪을 수가 있다. 또 간에도 상당히 부담이 주는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약제 처방을 할 경우에는 항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이런 같이 처방을 했을 때 한약과 양약 간의 어떤 상호작용은 어떻게 될까? 별로 연구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당 위험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혹은 또 약을 여러 개 처방했을 경우에 반드시 우리가 같이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물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병용금기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는 걸 통해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설명을 한번 할 기회가 있고요. 심평원에도 의약품 안심 서비스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심평원에서 이제 이것이 두 개가 병용 금기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의약품 안심 서비스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DUR이라고 합니다. Drug Utilization Review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병용 금기가 된 약물들이 같이 처방되면 또 위험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고요. 또 불필요한 약, 뭐 중복 처방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숫자 약을 우리가 처방받을 경우는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약물 복용 관련해서 영어로 less is more라는 이제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현대 건축의 아주 거장 가운데 한 사람인 미스 반 데어 로에라는 사람이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말로 이 말을 이제 언급했다고 하고요. 이 말은 한자 성어로 따지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라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비울수록 채워지고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Less is more.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약물 복용하는 것을 적용하면 어떨까요?
약 복용 시에 최소한의 약을 복용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요. 덜한 것이 더한 것이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우리 생활에서 걷어내자. 약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약이면 그걸로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을수록 좋겠지. 절대 아닙니다. 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적게 사용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약을 기피하는 그런 태도는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꼭 쓰는 게 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만큼 적정량을 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서서 이제 의사들의 다소 과다한 처방 문제도 있고 또 의료 쇼핑하는 환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도 보면 지금 앞에서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약분업을 시행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지금 약제비 그 포션이 너무 크니까 그 의약품 사용량을 좀 줄여보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취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의약분업을 하는데. 그런데 21년이 지난 지금 이 한 시점에서 보면 그 의약품 사용량이 절대 줄지 않았다. 그것이 의사 측면에서의 일부 잘못이 있고 정부에서도 관리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환자 측면에서도 의약품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또 의료 쇼핑하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삼자가 서로 지혜롭게 이거는 지혜를 짜서 우리가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 아까 동영상 여러분들 잠깐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의사들이 처방할 때 미국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통증이 있고 열이 있어서 만약에 병원을 찾아가서 처방받고 약국에 간다 그럴 때 의사들이 그럼 뭐 이걸 약 뭐 예를 들면 타이레놀 처방했다 그럼 타이레놀을 뭐 하나 해가지고 약사들이 거기다 약포제 싸가지고 이제 며칠치를 줄 것이 아니라 그냥 타이레놀 한 통을 그러니까 약국으로 그 들어가는 그 제약회사에서 파는 그 형태의 그 포장 단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30알짜리 한 통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처방하는 거죠 의사가요. 또 뭐 연고제가 있다고 연고제 하나 전체를 그냥 처방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는 병 한 통을 여러분들이 사는 거니까 30알이든 뭐 60알이든 그럼 그 병에 여러분들 레이블 보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그런 게 다 그 병에 지금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서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통에 그 유효 기간도 다 있고요. 그리고 그 유효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방하면 될 걸 이걸 전부 다 소포장으로 그냥 처방을 하나하나 처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약국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처방 받아왔다. 그러면 셀로판지에다가 뭐 약이 몇 개 들어간 것들을 뭐 5개, 6개 며칠치를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쓰고 나면 남는 것들은 그냥 버리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사들의 처방 행태도 좀 바뀌어야 되겠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처방되는 약의 개수를 좀 모니터링해서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의사들이 어떤 그 뭐 수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의료 습관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일들이겠죠. 그리고 환자들은 스스로 교육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less is more 이런 어떤 여러분들 표현을 꼭 새겨서 가능하면 적게 쓰자 이런 것들이 다 삼자가 전부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던 뭐 엄청난 돈이 폐의약품으로 버려지고 이건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들은 일어서서 안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